챕터 1 사라진 갈비집 여왕. 얘야, 나 좀 여기서 꺼내주면 안 되겠니? 엄마 어쩔 수 없다니까요. 엄마 여기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더욱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갑자기 사라진 분이 계신다면 지금 당장 확인해 보셔야 할지도 몰라요. 평범한 가정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일본 도쿄의 작은 아파트에서 저는 여느 때처럼 엄마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화면 속 엄마는 여전히 건강해 보였고 매일 아침 산책을 다녀온다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통화 도중 갑자기 화면이 흔들리더니 엄마가 무언가를 보고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누구세요? 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말을 끝으로 통화가 끊겼고 다시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처음엔 단순히 배터리가 나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안 됐어요. 불안한 마음에 첫째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의외로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걱정하지 마. 엄마 병원에 계셔. 우리가 다 처리했으니까. 넌 일본에서 잘 지내? 뭔가 이상했어요. 엄마가 병원에 계신다면 왜 미리 연락을 안 했을까요? 둘째 오빠에게도 전화해봤지만 비슷한 대답만 돌아왔어요. 형이 다 알아서 하고 있어. 넌 신경 쓰지 마. 아무리 생각해도 석연치 않았어요. 평소 엄마는 감기만 걸려도 저한테 먼저 연락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했다면서 왜 본인이 직접 연락을 안 하시는 걸까요? 결국 저는 다음날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첫째 오빠를 만났어요. 공항까지 마중 나온 오빠는 평소와 달리 유난히 친절했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 물었죠. 오빠 엄마 정확히 어떤 상태야? 왜 갑자기 병원에 가신 거야? 별거 아니야. 그냥 좀 쓰러지셨는데. 이제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쓰러지셨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오빠는 계속 화제를 돌리려고만 했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더 이상한 게 있었어요. 제가 일본에서 한국에 올 때마다 오빠들은 단 한 번도 공항에 마중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명절에도 제가 알아서 집까지 가는 게 당연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친절하게 마중까지 나온 걸까요? 뭔가 저를 감시하려는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둘째 오빠도 합류했는데 둘 다 뭔가를 숨기는 것 같았어요. 특히 이상했던 건 제가 엄마를 보러 가자고 하니까 계속 시간을 끌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가자. 너도 피곤할 테니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분명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새벽에 몰래 엄마 집으로 향했어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엄마 집은 여전히 깨끗했지만 텅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현관문 앞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어요. 바닥에 끌린 자국이 있었고 벽에는 손톱으로 긁은 듯한 흔적까지 있었죠. 집 안으로 들어가니 더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어요. 엄마가 항상 정리해두시던 약통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침실 서랍은 누군가 뒤진 흔적이 역력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엄마가 가장 아끼시던 보석함이 사라졌다는 거였어요. 그 안에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유품들과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었거든요.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엄마는 늘 밝게 웃으며 우리 셋을 키워주셨는데 지금은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주방에 가보니 며칠은 된 것 같은 음식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평소 깔끔하신 엄마답지 않은 모습이었죠. 다음날 아침 일찍 가정부 언니를 찾아갔어요. 엄마를 10년 넘게 모신 분이었죠. 그런데 제 얼굴을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으며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가씨 왜 이제 오셨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아가씨를 찾으셨는데. 가정부 언니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멈추고 계속 주변을 살폈어요. 마치 누군가 감시하는 것처럼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언니를 안심시키며 천천히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어요. 하지만 언니는 고개만 저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드님들이 오셔서 어머님을 모시고 가셨어요. 뭔가 더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어요. 오빠들에게 위협이라도 받은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엄마가 자주 가시던 성당에 들렀어요. 신부님을 만나 혹시 최근에 엄마를 보셨는지 여쭤봤더니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2달 전쯤 오셨는데 많이 수척해 보이셨어요. 무언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았는데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2달 전이라면 제가 일본으로 떠난 직후였어요. 그때부터 뭔가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성당을 나와 엄마가 운영하시던 갈비집 자리로 가봤어요.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된 것 같았고 간판도 내려져 있었죠. 옆 가게 사장님께 여쭤보니 3달 전에 갑자기 가게를 정리하셨다고 했어요.
30년 넘게 운영하신 가게를 왜 갑자기 정리하신 걸까요? 그때였어요. 오빠들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첫째 오빠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둘째 오빠는 불안해 보였어요. 그들은 저를 억지로 차에 태웠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챕터 2 100억 자산과 엄마의 과거. 차 안에서 첫째 오빠가 갑자기 한숨을 쉬며 말을 꺼냈어요. 엄마에 대해 제가 모르는 게 많다면서 이제는 알아야 할 때가 됐다고 했죠. 그 순간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대체 엄마에게 무슨 비밀이 있다는 걸까요? 너는 엄마가 그냥 갈비집 사장인 줄 알지 사실 엄마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 저는 당황했어요. 엄마가 부자인 건 알았지만 정확한 액수는 몰랐거든요. 갈비집도 잘 됐고 아껴 쓰시는 분이라 돈이 좀 있겠거니 했죠. 그런데 오빠의 다음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100억이 넘어 땅이랑 건물 다 합치면 아마 120억은 될 거야. 120억이라니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큰 부자였다니 전혀 몰랐거든요. 평소에 검소하게 사시고 우리한테도 용돈 아껴 쓰라고 하시던 분이 그런 거에게 자산을 가지고 계셨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오빠들이 보여준 서류를 보고 더욱 놀랐어요. 엄마는 단순한 갈비집 사장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서 갈비집을 시작하셨는데 그게 대박이 났던 거예요. 용인에만 3개의 지점을 내셨고 나중엔 프랜차이즈까지 만드셨더라고요. 엄마가 번 돈으로 계속 땅을 사셨어. 개발 호재가 있는 곳만 골라서. 지금은 그 땅값만 해도 어마어마해. 특히 놀라웠던 건 엄마가 10년 전에 산 용인의 한 부지가 최근 신도시 개발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가격이 10배 이상 뛰었다는 거였어요.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업 감각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그런 엄마가 왜 갑자기 가게를 정리하고 혼자 지내게 된 걸까요? 오빠들의 설명을 듣다 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3년 전부터 엄마가 하나둘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마지막 본점까지 문을 닫으셨대요. 이유를 물어도 오빠들은 정확히 모른다고 했어요. 그냥 힘들다고 하셨어.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하기 버거우셨나 봐. 하지만 저는 그 이유가 납득이 안 갔어요. 엄마는 일하는 걸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었거든요. 70이 넘으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셨고 가게 일을 삶의 보람으로 여기셨어요. 그런 엄마가 갑자기 모든 걸 정리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됐죠. 저녁이 되어 오빠들과 헤어진 후 다시 가정부 언니를 찾아갔어요. 이번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가정부 언니는 여전히 불안해했지만 제가 계속 부탁하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어머님이 가게를 정리하신 건 우울증 때문이었어요.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점점 힘들어하셨죠? 우울증이라니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엄마는 저와 통화할 때 항상 밝으셨는데 그게 다 연기였던 걸까요? 가정부 언니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엄마가 밤에 자주 우셨고 가끔은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잠꼬대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6개월 전부터였대요. 갑자기 엄마가 변호사를 자주 만나기 시작했고 무언가 중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오빠가 집에 오는 횟수도 부쩍 늘었다고 했죠. 특히 첫째 오빠는 거의 매일 와서 엄마와 무언가를 의논했대요. 그때부터 어머님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뭔가 큰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았는데 가정부 언니의 말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보니 한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엄마가 자주 만나셨다는 바로 그 변호사였죠. 변호사 혹시 김 여사님 따님이신가요? 한번 뵙고 싶은데 시간 되시나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엄마가 최근에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모든 재산을 두 오빠에게만 상속한다는 내용으로요. 저는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변호사 이상한 점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어머님이 평소와 다르게 불안해 보이셨거든요. 변호사님 말로는 엄마가 유언장을 작성할 때 손이 심하게 떨렸고 계속 시계를 확인했다고 했어요. 마치 누군가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였대요. 그리고 작성을 마친 후 급하게 나가시면서 한마디 하셨다고 했어요. 변호사 어머님이 나가시면서 혹시 따님이 찾아오면 꼭 만나보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제게 무언가 신호를 보내려 했던 걸까요? 변호사님은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말해줬어요. 유언장 작성 전날 첫째. 오빠가 먼저 와서 엄마의 재산 상태를 자세히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언장 작성 당일에도 엄마와 함께 왔는데 밖에서 기다리지 않고 계속 안을 들여다봤대요. 저는 점점 의심이 커졌어요. 오빠들이 엄마를 협박해서 유언장을 작성하게 한 게 아닐까요? 그래서
엄마를 어딘가에 가둬놓고 재산을 빼앗으려는 걸까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자주 가시던 병원에 들렀어요. 혹시 엄마의 건강 상태에 대해 알 수 있을까 해서요. 다행히 담당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어머님은 우울증은 있으셨지만 치매 증상은 전혀 없으셨어요. 오히려 또래보다 정신이 맑으신 편이었죠. 그렇다면 오빠들이 말한 치매는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한 달 전 정기검진 때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는 오빠들의 말은 대체 뭐였을까요? 밤늦게 집에 도착했는데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니 거실에 둘째 오빠가 앉아 있었어요. 술에 취한 것 같았는데 제 얼굴을 보자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무슨 말인지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고 계속 울기만 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일어나서 비틀거리며 나가버렸어요. 테이블 위에는 둘째 오빠가 마시던 소주병과 함께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펼쳐보니 요양원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건 그 요양원에서 제가 목격한 광경이었어요. 챕터 3 블랙박스의 충격. 둘째 오빠가 남긴 종이를 들고 밤새 고민했어요. 정신요양원 주소를 왜 남겨놓고 간 걸까요? 죄책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게 엄마를 찾으라는 신호였을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그 주소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출발하기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엄마 집 주변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하러 갔어요. 하지만 골목길이라 CCTV는 없었죠. 대신 주차된 차들을 유심히 봤어요. 요즘 차들은 대부분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혹시 엄마가 집에서 나가실 때 모습이 찍혔을까 싶어서요. 운 좋게도 엄마 집 바로 앞에 주차된 차 주인을 만날 수 있었어요. 아, 김 여사님 찾으시는구나. 한 달 전쯤 구급차 왔었어요. 블랙박스에 찍혔을 텐데. 한번 볼래요? 이웃 주민분이 친절하게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충격에 빠졌어요. 구급차가 온 건 맞았지만 엄마는 스스로 걸어서 탄 게 아니었어요. 두 오빠가 양쪽에서 엄마를 부축하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거의 끌다시피 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저항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힘이 없어 보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장면이었어요. 구급차 문이 닫히기 직전 엄마가 소리를 지르는 게 보였어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뭔가 외치고 계셨어요. 그리고 첫째 오빠가 엄마의 입을 막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구급대원들은 그냥 지켜보기만 했고요. 영상을 다시 자세히 보니 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구급차 옆에 검은색 승용차가 한 대 더 있었는데 그 안에 첫째 오빠 아내가 앉아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치 미리 계획된 일인 것처럼 침착하게 지켜보는 모습이 섬뜩했어요. 이상하긴 했어요. 구급차인데 사이렌도 안 울리고 조용히 왔다 갔거든요. 저는 즉시 그 영상을 제 휴대폰에 저장했어요. 이건 명백한 증거였어요. 엄마가 자발적으로 병원에 간 게 아니라 강제로 끌려가신 거였어요. 그런데 왜 구급대원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혹시 그들도 매수된 걸까요? 영상을 확보한 후 둘째 오빠가 알려준 정신요양원으로 향했어요.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곳에 있는 정신요양원이었는데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어요. 하지만 입구에서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보호자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김 여사님 면회는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해요. 첫째 아드님한테 연락해 보세요. 첫째 오빠한테 연락하면 당연히 막을 게 뻔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를 걷다가 간호사 한 분을 만났는데 엄마 이름을 말하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301호실에 계시는데 지금은 면회가 안 돼요. 특별관리 대상이라서요. 특별관리 대상이라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엄마가 무슨 죄인도 아니고. 왜 특별관리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간호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301호실을 찾아갔어요. 문 앞에 선이 안에서 희미하게 신음소리 같은 게 들렸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 광경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침대에 누워 계신 엄마는 너무나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불과 한 달 만에 10kg는 빠진 것 같았고 팔에는 수액줄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었어요. 제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리신 엄마는 저를 보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딸아, 정말 내가 맞니? 꿈은 아니겠지. 엄마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손을 잡자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만지며 계속 우셨어요. 뭔가 말씀하려고 하셨지만 기력이 없어 보였어요. 겨우 입을 떼신 엄마의 다음 말에 저는 경악했어요.
여기서 매일 이상한 약을 먹여. 정신이 자꾸 흐려져. 빨리 여기서 나가야 해. 엄마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문이 벌컥 열리며 간호사 2명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제가 누군지 확인도 하지 않고 강제로 끌어내려 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때 복도에서 첫째 오빠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 동생이야. 내가 처리할게 나가 있어. 오빠는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노려봤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어요. 다시는 허락 없이 오지 말라고. 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어요. 오빠만 자식이야. 나도 엄마 볼 권리 있어. 왜 막는 거야? 너는 일본에서 10년 넘게 살면서 엄마 제대로 돌보지도 않았잖아.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 하는 거야? 그래도 난 딸이야. 엄마가 날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봤잖아. 이게 정상이야. 엄마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 너를 알아본다고 착각하는 거야. 어차피 넌 다시 일본 갈 거잖아. 저는 오빠의 뻔뻔함에 말문이 막혔어요. 엄마는 분명 정신이 멀쩡하셨는데 오빠는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더 따져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일단 물러났다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정신요양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가는데 한 청소 아주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쪽지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고 사라졌어요. 차에 타서 펼쳐본 쪽지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쪽지 내용 매일 밤 10시에 301호 환자에게 정체불명의 주사를 놓습니다. 조심하세요. 소름이 돋았어요. 엄마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 쪽지를 들고 곧장 경찰서로 갔어요.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예상외로 미적지근했어요. 보호자가 동의한 입원이라 문제 없다는 거였어요.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했죠. 집으로 돌아와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확인했어요. 구급차 번호판을 확대해서 보니 일반 구급차가 아니었어요. 사설 이송업체 차량이었죠. 인터넷으로 그 업체를 검색해보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업체 대표가 첫째 오빠의 대학 동창이었던 거예요.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첫째 오빠가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었던 거예요. 믿을 만한 구급 이송 업체를 동원해 엄마를 데려가고 미리 짜고 친 정신요양원에 가둬놓은 거였죠. 그런데 왜 둘째 오빠는 여기에 동참한 걸까요? 그날 밤 둘째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 만에 전화를 받은 오빠 목소리는 술에 취해 있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하지만 나도 살아야 했어. 무슨 말인지 묻자 오빠는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망해서 빚이 20억이나 된다고 했어요. 그때 첫째 오빠가 도와주겠다고 했대요. 대신 조건이 있었다고 하죠. 엄마를 정신요양원에 입원시키는 일에 협조하라는 거였어요. 형이 모든 걸 다 계획했어. 엄마, 재산을 노린 거야. 나는 그냥 꼭두각시였어. 전화는 거기서 끊겼어요. 둘째 오빠도 피해자였던 걸까요? 아니면 공범이었던 걸까요? 분명한 건 엄마가 지금 위험하다는 거였어요. 당장이라도 그 정신요양원에서 꺼내야 했어요. 하지만 법적 보호자인 오빠들이 맡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다음 날 새벽 다시 정신요양원으로 갔어요. 이번엔 정문이 아닌 후문으로 몰래 들어갔어요. 301호실까지 가는데 성공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숨을 곳을 찾던 중 옆방 문이 살짝 열렸어요. 다른 환자 어서 들어와요. 여기 숨어요. 그 방에는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저를 보더니 김 여사 딸이냐고 물으셨어요. 엄마가 제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면서요.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이 정신요양원이 재산을 노린 자식들이 부모를 가둬놓는 곳으로 소문났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챕터 4 차단된 면회. 옆방 할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이 정신요양원에는 엄마처럼 멀쩡한 분들이 여러 명 갇혀 있다는 거였어요. 모두 재산이 많은 노인들이었고. 자식들이 강제로 입원시킨 케이스라고 했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곳에서 나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였어요. 다른 환자 여기 들어오면 약물로 진짜 정신병자로 만들어버려요. 나도 처음엔 멀쩡했는데 이제는 가끔 정신이 흐려져요. 할아버지 말을 듣고 있는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숨죽이고 있다가 발소리가 멀어진 후 다시 301호실로 갔어요.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이번엔 문틈으로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귀를 대고 들어보니 간호사가 약을 먹으라고 강요하는 소리였어요. 엄마는 계속 거부하셨지만 결국 억지로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문을 두드리자 안이 조용해졌고 곧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지만 이내 차가운 표정으로 막아섰어요. 간호사 면회 시간 아닙니다. 나가주세요.
딸인데 잠깐만 엄마 얼굴만 보고 갈게요. 제발요. 간호사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 순간 침대에서 엄마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가 잠시 망설이는 틈을 타 안으로 들어갔어요. 엄마는 어제보다 더 초췌해 보였고 눈빛도 흐릿했어요. 약물 때문인 것 같았어요. 딸아, 여기서 꺼내줘. 난 아프지 않아. 집에 가고 싶어. 엄마 손을 꼭 잡고 있는데 첫째 오빠와 둘째 오빠가 동시에 들어왔어요. 둘째 오빠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첫째 오빠는 분노한 표정이었어요. 그들은 저를 강제로 끌어내려 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경고했잖아. 다시 오지 말라고. 이제 출입 금지 명단에 올릴 거야. 오빠가 무슨 권리로 그래? 엄마가 집에 가고 싶다잖아. 왜 못 듣는 척해? 첫째 오빠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서류 한 장을 보여줬어요. 엄마의 정신과 진단서였어요. 거기엔 중증 치매와 우울증이라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던 엄마가 갑자기 중증 치매라니요. 정신요양원을 나오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반드시 엄마를 구해내겠다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먼저 엄마의 주치의였던 의사를 다시 찾아갔어요. 그리고 정신과 진단서를 보여줬죠.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신박해졌어요. 의사 이상하네요. 제가 검사했을 때는 전혀 이런 증상이 없었는데 누가 진단한 거예요? 진단서를 자세히 보니 정신요양원 소속 의사가 작성한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재검사를 하면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했지만 문제는 엄마를 병원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거였어요. 보호자 동의 없이는 불가능했죠. 그때 둘째 오빠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급히 만나자는 내용이었어요. 약속 장소는 엄마가 운영하셨던 갈비집 자리였어요. 텅 빈 가게에서 둘째 오빠를 만났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수염도 깎지 않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형이 나를 감시하고 있어. 조심해야 해. 하지만 더는 못 참겠어. 둘째 오빠는 떨리는 손으로 USB 하나를 건넸어요. 뭐냐고 물으니 일단 집에 가서 확인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고백을 시작했어요. 첫째 오빠가 1년 전부터 이 모든 걸 계획했다는 거였어요. 엄마의 우울증을 이용해 정신병자로 몰아가려 했고 변호사와 의사까지 매수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정신요양원에서 1년만 있으면 법적으로 재산 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정받아 첫째 오빠가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였어요. 형은 이미 엄마 도장까지 위조해놨어. 나도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 그러면서 둘째 오빠는 자신도 빠져나가고 싶지만 첫째 오빠가 자신의 비리 증거를 주고 있어서 꼼짝 못한다고 했어요. 사업 실패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횡령이 연루되어 있었던 거예요. 첫째 오빠가 그걸 무마해주는 대신 공범이 되라고 협박했다는 거였죠. 집에 돌아와서 USB를 확인했어요. 거기엔 녹음 파일이 여러 개 들어있었는데 첫째 오빠가 변호사와 통화하는 내용이었어요. 엄마의 재산을 어떻게 빼돌릴지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내용이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건 첫째 오빠가 엄마에게 먹이는 약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이었어요. 실제로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섞어서 투여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대로 가면 엄마는 정말로 치매에 걸릴 수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정신요양원으로 향했어요. 이번엔 정식으로 면회 신청을 했어요. 당연히 거절당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허락이 떨어졌어요. 대신 조건이 있었죠. 첫째 오빠가 동석한다는 거였어요. 면회실에서 만난 엄마는 더욱 악화된 상태였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계속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셨어요. 제가 손을 잡자 겨우 저를 알아보시는 것 같았지만 금세 다시 흐릿해지셨어요. 누구세요? 아, 딸 맞아. 우리 딸 언제 왔어? 엄마의 이런 모습에 눈물이 났어요. 불과 며칠 사이에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분명 약물 때문이었어요. 첫째 오빠는 옆에서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듯이요. 봤지? 엄마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이제 그만 포기해. 면회 시간이 끝나고 나오는데 간호사 한 명이 몰래 다가왔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일 새벽 3시에 후문으로 오라고 엄마를 잠깐 만나게 해주겠다고 했죠. 위험하지만 더는 엄마가 이렇게 망가지는 걸 볼 수 없다면서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과연 함정은 아닐까 하지만 엄마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어요. 새벽 3시 정신요양원 후문에 도착했어요. 약속한 간호사가 기다리고 있었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301호실에 들어가니 엄마가 깨어 계셨어요. 밤에는 약 효과가 좀 떨어지는지 낮보다는 맑은 눈빛이었어요. 엄마는 저를 보자 급하게 뭔가를 말씀하려 했어요. 딸아, 내 침대 밑에 봐. 거기 중요한 게 있어. 꼭 가져가.
침대 밑을 보니 작은 수첩이 하나 있었어요. 엄마가 몰래 숨겨놓은 것 같았죠. 수첩을 펼쳐보니 떨리는 글씨로 일기가 적혀 있었어요. 정신요양원에서 겪은 일들과 첫째. 오빠가 한 짓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페이지를 넘기다가 더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챕터 5 가정부의 수상한 고백. 엄마의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둘째 오빠가 엄마 집에 올 때마다 뭔가를 훔쳐갔다는 내용도 있었죠.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엄마가 또 다른 통장을 숨겨놨다는 거였어요. 딸아, 우리 집 마당에 있는 항아리 밑을 파봐. 거기 진짜 중요한 게 있어. 엄마는 힘겹게 말씀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약물 때문에 오래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힘드신 것 같았어요. 간호사가 시간이 다 됐다고 재촉했고 저는 수첩을 품에 안고 정신요양원을 빠져나왔어요. 새벽에 엄마 집으로 갔어요. 조용히 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현관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첫째. 오빠와 가정부가 포옹하며 입을 맞추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조금만 더 참아. 엄마 재산 정리되면 우리 새 출발하는 거야. 오빠 정말이죠. 약속 지킬 거죠. 5년이나 기다렸어요. 첫째 오빠가 차를 타고 떠난 후 저는 가정부 앞에 나타났어요. 가정부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 다 봤어요. 가정 있는 사람한테 뭐 하는 짓이에요. 엄마가 알면 얼마나 충격받으실까? 뭘 봤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해하신 거예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방금 전 그 장면을 보고도 발뺌을 하다니. 그런데 가정부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오히려 뻔뻔하게 당당한 태도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 사이예요. 그런데 뭐 어쩔 건데요? 니네 오빠가 먼저 나를 꼬신 거라고요. 벌써 5년째예요. 5년이라니 그럼 엄마가 건강하실 때부터 이미 둘이 그런 사이였다는 거잖아요. 엄마를 속이고 엄마 집에서 불륜을 저질렀다는 게 너무 역겨웠어요. 가정부는 계속 뻔뻔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셨어요. 저를 친딸처럼 믿으셨죠. 그 믿음을 이용한 건 미안하지만 저도 사랑받고 싶었어요. 저는 가정부의 뻔뻔함에 말문이 막혔어요. 그런데 가정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엄마에 대해 아는 게 많다면서 만약 자신을 고발하면 엄마한테도 불리한 일이 생길 거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가정부를 뒤로하고 마당으로 가서 엄마가 말씀하신 항아리를 찾았어요. 조심스럽게 땅을 팠고 비닐에 쌓인 작은 금고를 발견했죠. 안에는 통장 여러 개와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통장을 확인해 보니 제 이름으로 된 계좌에 30억이 들어있었어요. 엄마가 제 몰래 만들어 놓은 비상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편지도 한 통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펼쳐봤더니 엄마의 친필 편지였어요. 편지엔 가정부와 첫째 오빠의 관계를 이미 눈치채고 계셨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둘째 오빠가 돈을 훔쳐가는 것도 알고 계셨다고 하지만 자식이니까 참았다고 쓰여 있었죠. 엄마는 모든 걸 알면서도 혼자 견디고 계셨던 거예요. 금고를 들고 집을 나오려는데 가정부가 막아섰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고백을 시작했어요. 둘째 오빠가 엄마 집에 올 때마다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거였어요. 둘째 아드님이 올 때마다 어머님이 갑자기 이상해지셨어요. 소변을 지리거나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곤 했죠. 음식에 뭔가를 타는 것도 봤어요. 더 충격적인 건 가정부가 이 모든 걸 알면서도 방관했다는 거였어요. 첫째 오빠와의 관계 때문에 눈 감아줬다는 거죠. 저는 가정부의 죄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가정부의 증언이 필요했어요. 집을 나와서 둘째 오빠에게 전화했어요. 가정부와 첫째 오빠의 불륜을 목격했다고 하니 둘째 오빠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사실 내가 엄마 음식에 탄 건 수면제였어. 형이 시킨 거야. 엄마가 저항 못하게 하려고. 둘째 오빠는 처음엔 단순한 수면제인 줄 알았대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장기 복용하면 치매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이었던 거예요. 첫째 오빠의 계획은 정말 치밀하고 잔인했어요. 이제 다 털어놓을게. 형이 가진 내 약점도 더는 상관없어. 엄마를 구해야 해. 둘째 오빠는 결심한 듯 모든 진실을 증언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첫째 오빠가 이미 엄마 명의의 부동산 일부를 자기 이름으로 넘기려고 서류를 조작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더는 지체할 수 없었어요. 당장 경찰에 가서 고발하려고 했죠. 그런데 둘째 오빠가 말렸어요.
먼저 엄마를 정신요양원에서 빼내야 한다고 증거만으로는 바로 처리가 안 될 수도 있다면서요. 그날 밤 우리는 계획을 세웠어요. 둘째 오빠가 첫째 오빠를 따로 만나서 시간을 끄는 동안 제가 정신요양원에서 엄마를 빼내기로 했어요.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더는 엄마가 그곳에 있게 둘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새벽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둘째 오빠가 첫째 오빠를 급한 일이 있다며 불러냈고 저는 그 틈을 타 정신요양원으로 갔어요. 이번엔 의외의 조력자가 나타났어요. 바로 그 청소 아주머니였죠. 청소 아주머니는 자신의 어머니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며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직원들 교대 시간을 알려주고 콩은 비밀번호까지 알려줬죠. 덕분에 우리는 무사히 엄마를 데리고 나올 수 있었어요. 차에 탄 엄마는 여전히 약물 기운이 남아 있었지만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그리고 희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딸아, 고마워. 이제 집에 가는 거니 정말 집에 갈 수 있는 거야. 눈물이 났어요. 엄마를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 바로 병원으로 갔어요. 검사 결과. 다행히 아직 치매는 아니었지만 약물 중독 상태였어요. 해독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첫째 오빠가 경찰과 함께 나타났어요. 불법 감금이야. 내 허락 없이 엄마를 데려갔으니 당장 체포해 주세요. 하지만 이미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엄마의 수첩과 녹음 파일을 꺼내 보여줬죠. 그리고 둘째 오빠도 나타나 모든 걸 증언했어요. 경찰은 오히려 첫째 오빠를 조사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첫째 오빠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챕터 6 동생의 실토. 첫째 오빠가 갑자기 웃으며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자신은 이미 모든 걸 준비했다는 거였어요. 엄마의 정신감정 결과와 의사 소견서, 그리고 법적 보호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며 오히려 저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난 법적 보호자고. 너는 그냥 일본에 사는 딸일 뿐이야. 경찰도 난감했어요. 서류상으로는 첫째 오빠 말이 맞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둘째 오빠가 갑자기 폭발했어요. 그동안 참고 있던 분노가 터져 나온 것 같았죠. 형, 내 여자도 뺏어갔잖아. 수진이도 원래 내 여자였는데 형이 뺏어간 거 알아? 모두가 놀랐어요. 갑자기 무슨 여자 이야기를 하는 건지. 첫째 오빠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둘째 오빠는 눈이 충혈된 채로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5년 전 내가 사귀던 수진이를 형이 돈으로 유혹해서 뺏어갔잖아. 그것도 모자라서 엄마 재산까지 독차지하려고.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가정부 이름이 수진이었고 원래는 둘째 오빠의 여자친구였다는 걸 첫째 오빠가 동생의 여자까지 빼앗아 불륜관계를 만든 거였어요. 둘째 오빠의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지 이해가 됐어요. 그건 수진이가 선택한 거야. 내가 능력이 없어서 떠난 거지. 내 잘못이 아니야. 이 말에 둘째 오빠가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첫째 오빠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이 말렸죠. 그리고 둘째 오빠는 울부짖으며 모든 걸 폭로하기 시작했어요. 다 얘기할게. 형이 어떻게 엄마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했는지, 내가 무슨 약을 탔는지 다 말할 거야. 둘째 오빠는 떨리는 목소리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어요. 첫째 오빠가 1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의사를 매수하고 정신요양원과 뒷거래를 했다고, 그리고 자신은 20억 빚 때문에 협박당해 어쩔 수 없이 동참했다고 했죠. 형이 준 약은 할로페리돌이었어요. 정신병약인데 정상인이 먹으면 치매 증상이 나타나요. 전 단순 수면제인 줄 알았어요. 경찰이 메모를 하며 첫째 오빠를 바라봤어요. 첫째 오빠는 동생을 향해 독한 눈빛을 보내며 협박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횡령건도 다 폭로할 거야. 감옥 갈 준비나 해. 그래, 나도 감옥 가. 하지만 형도 같이 가는 거야. 엄마한테 한 짓은 용서 못해. 둘째 오빠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죠. 거기엔 첫째 오빠가 둘째를 협박하는 내용이 생생히 녹음되어 있었어요. 엄마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까지 다 들어있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첫째 오빠가 엄마 사망 시 보험금 수령인을 자기로 바꾼 서류였어요. 둘째 오빠는 그 서류를 들어 보이며 형의 진짜 의도를 폭로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유언장 이야기였어요. 형이 엄마를 협박해서 유언장 쓰게 했어요. 정신요양원에 가둬놓고 약 안 주겠다고 협박했죠. 그래서 모든 재산을 형한테 넘긴다고 쓰게 한 거예요. 경찰관 중 한 명이 법적 설명을 해줬어요. 협박과 강요에 의한 유언장 작성은 민법상 효력을 잃는다고. 그리고 이런 범죄를 저지른 상속인은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해 아예 상속 자격을 잃게 된다고 했죠. 경찰 협박으로 작성된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을, 학대한 사람은 상속권을 박탈당합니다. 첫째 오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거였죠. 재산을 차지하려다가 오히려 상속권마저 잃게 된 거예요. 둘째 오빠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어요. 병실에서 치료받던 엄마가 소란을 듣고 나오셨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비틀거리셨지만 두 아들을 보자 눈물을 흘리셨어요. 자식들이 서로 물고 뜯는 모습을 보시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만해, 제발 그만해. 너희가 왜 이렇게 됐니? 엄마는 두 아들 사이에 서서 울부짖으셨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었죠. 둘째 오빠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어요. 첫째 오빠가 보낸 문자, 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약물 구매 기록까지.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건 첫째 오빠가 변호사와 짜고 유언장을 위조하려 했다는 증거였어요. 엄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 때를 노려 도장을 찍게 하려는 계획이 담긴 이메일이었죠. 경찰은 첫째 오빠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특수감금, 재산 갈취, 미수문서 위조, 약물 투여, 상속 사기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된다고 했죠. 첫째 오빠는 연행되면서도 둘째 오빠를 노려봤어요. 너도 공범이야. 똑같이 처벌받을 거야. 알아, 나도 죄인이야. 하지만 적어도 난 후회하고 있어. 형은 후회도 안 하잖아. 둘째 오빠도 자수를 했어요. 자신의 횡령 사실과 엄마에게 약을 탄 것을 모두 인정했죠. 하지만 자백하고 협조한 점이 참작될 거라고 경찰이 말했어요. 두 형제는 결국 나란히 경찰차에 올랐어요. 저는 엄마를 모시고 병원으로 돌아갔어요. 엄마는 아무 말씀 없이 창밖만 바라보셨어요. 자식들이 돈 때문에 서로를 물고 뜯고 심지어 어머니까지 해치려 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애들이 이렇게 됐을까? 엄마의 자책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이건 엄마 잘못이 아니었어요. 욕심에 눈이 먼 오빠들의 잘못이었죠. 저는 엄마 손을 꼭 잡고 위로했어요.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이 또 밝혀졌어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첫째 오빠가 다른 노인들에게도 비슷한 수법을 쓰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조직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법원에서는 긴급히 엄마의 유언장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했어요. 당연히 협박과 강요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무효 판결이 났고, 첫째 오빠는 상속 결격자로 처리됐어요. 앞으로 엄마 재산에 대해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된 거죠. 둘째 오빠는 구치소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엄마께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었는데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형이 가정부와 짜고 다른 비밀이 더 있어요. USB를 찾아보세요. 진짜 충격적인 게 있을 거예요. 저는 즉시 첫째 오빠 집을 수색했어요. 그리고 숨겨진 USB를 발견했죠. 거기엔 정말 상상도 못한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첫째 오빠와 가정부가 엄마를 독살하려는 계획을 논의하는 동영상이었어요. 영상 속에서 그들은 천천히 독을 먹여 자연사로 위장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다행히 실행에 옮기기 전에 잡힌 거였죠. 이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자 첫째 오빠의 혐의는 살인, 미수까지 추가됐어요. 엄마는 해독 치료를 받으며 서서히 회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어요. 사실 내 아빠가 살아계실 때 이미 첫째 성격을 알고 계셨어. 그래서 너를 위해 따로 준비한 게 있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곧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샵 챕터 7 비밀의 USB. 엄마가 말씀하신 아빠의 준비물이 뭔지 궁금했지만 엄마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말씀을 아끼셨어요. 대신 둘째 오빠가 편지에서 언급한 USB를 찾는 게 먼저라고 하셨죠. 저는 첫째 오빠 집을 더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서재 책장 뒤편에서 작은 금고를 발견했어요. 비밀번호를 몰라 고민하다가 첫째 오빠 아내 생일로 해봤더니 열렸어요. 안에는 여러 개의 USB와 서류들이 있었는데 그중 빨간색 USB가 눈에 띄었어요. USB를 노트북에 연결하자 충격적인 파일들이 나타났어요. 첫째 오빠와 가정부 수진이 나눈 카톡 대화 녹음 파일, 동영상까지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어요. 특히 한 동영상은 정말 소름 끼쳤어요. 영상 속에서 첫째 오빠와 수진이 카페에서 대화하고 있었어요. 둘째 오빠가 몰래 촬영한 것 같았는데 대화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엄마가 정신요양원에서 6개월만 버티면 완전히 정신 나갈 거야. 그때 재산 다 정리하자. 오빠, 근데 둘째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협조할까요? 그 바보는 내가 쥐고 있는 약점 때문에 꼼짝 못해. 횡령 증거만 경찰에 넘기면 끝이야.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대화였어요. 첫째 오빠가 엄마뿐만 아니라 둘째 오빠도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처리하겠다는 내용까지 있었어요. 저는 즉시 이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어요.
그리고 둘째 오빠에게도 면회를 가서 알려줬어요. 둘째 오빠는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미리 녹화해둔 게 도움이 됐네. 사실 형을 못 믿어서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 둘째 오빠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첫째 오빠가 엄마 집 지하실에 숨겨놓은 게 있다는 거였어요.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큰 금고를 봤다고 했죠. 엄마 집으로 돌아가 지하실을 확인했어요. 먼지가 쌓인 구석에 정말로 큰 금고가 있었어요. 열쇠는 없었지만 금고 수리 기사를 불러 열었더니 놀라운 것들이 나왔어요. 금고 안에는 엄마 명의로 된 위조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대출 서류, 매매 계약서, 심지어 장기 기증 동의서까지 첫째 오빠가 엄마 도장을 위조해서 만든 서류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건 생명보험 증서였어요. 내가 그런 보험을 든 적이 없는데 100억짜리 생명보험이라니. 보험 수익자는 당연히 첫째 오빠였어요. 보험료는 엄마 통장에서 자동이체되고 있었고요. 이미 2년째 납부 중이었는데 엄마는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첫째 오빠가 처음부터 엄마의 죽음을 계획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죠. 경찰은 추가 증거들을 바탕으로 첫째 오빠를 재조사했어요. 그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첫째 오빠가 의사 한 명과 짜고 다른 노인들도 같은 수법으로 정신요양원에 가둬놨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 엄마는 저를 불러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아빠가 남긴 것을 보여줄 때가 됐다면서요. 엄마는 침실 벽에 걸린 아빠 사진 뒤를 가리켰어요. 액자를 내리자 작은 금고가 나타났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거야. 첫째가 문제를 일으킬 걸 알고 계셨나 봐. 금고를 열자 편지 한 통과 함께 USB 서류 뭉치가 나왔어요. 편지를 읽어보니 아빠의 예언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아빠 편지 따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집안에 큰 일이 생긴 거겠지. 첫째는 욕심이 많아 언젠가 문제를 일으킬 거야. 이 증거들을 잘 활용해라. 아빠가 남긴 USB에는 15년 전 첫째 오빠가 저지른 비리들이 담겨 있었어요. 회사 공금 횡령, 불법 대출 사기 등 그동안 아빠가 조용히 수습해준 사건들의 증거였죠. 아빠는 언젠가 필요할 거라 생각하고 보관해두신 거였어요. 다음 날 언론에서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재벌가도 아닌 평범한 가정에서 100억대 재산을 둘러싼 폐륜 사건이라며 연일 톱뉴스로 다뤄졌죠. 첫째 오빠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방송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첫째 오빠의 아내였어요. 그동안 남편의 불륜과 범죄를 모른 척했지만 사실은 다 알고 있었다면서 증거를 들고 왔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남편이 저희 아이들 학자금까지 빼돌려서 도박에 썼어요. 수진이란 여자한테도 2억을 줬고요. 첫째 오빠 아내가 가져온 증거는 결정적이었어요. 첫째 오빠의 도박 빚이 8억이나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엄마 재산을 노렸다는 게 명백해졌죠. 불륜 상대인 수진에게 준 돈도 모두 엄마 통장에서 빼낸 거였어요. 이혼 준비하면서 증거를 모았어요. 시어머니께 죄송해서 이제라도 도와드리려고요. 법원에서는 긴급 재산 보전 명령을 내렸어요. 첫째 오빠가 빼돌린 돈을 모두 동결시켰고 엄마 재산을 완벽하게 보호했죠. 검찰도 수사에 착수해서 첫째 오빠와 수진 그리고 공범인 의사와 정신요양원 원장까지 모두 기소했어요. 둘째 오빠는 그동안 구치소에서 깊이 반성했는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면회 때마다 엄마께 용서를 구했고 출소 후엔 새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죠. 형 때문에 협박당했지만 그래도 내가 선택한 거야.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시 태어난 마음으로 살게요. 재판이 시작되자 첫째 오빠의 추악한 진실이 모두 드러났어요. 도박비, 불륜, 횡령, 사기, 약물 투여, 감금, 살인, 미수까지 죄목이 너무 많아서 검사도 정리하기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재판 도중 둘째 오빠가 편지를 한 통 더 보냈어요. 거기엔 정말 마지막 폭탄이 들어있었습니다. 챕터 8 폭로와 해방. 둘째 오빠의 마지막 편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첫째 오빠가 10년 전 아빠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암시였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직전 첫째 오빠가 아빠 약을 바꿔치기 하는 걸 봤다는 거였어요. 그때는 단순한 실수인 줄 알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의도적이었을 수도 있다고요. 저와 엄마는 충격에 빠졌어요. 설마 아빠까지 하지만 첫째 오빠의 지금까지 행적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어요. 경찰은 즉시 아빠 사망 당시 기록을 재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검찰도 이 사건에 주목했어요. 10년 전 일이라 증거 확보가 어려웠지만 당시 병원 기록과 약물 처방 내역을 면밀히 조사했죠. 그 결과 실제로 아빠가 복용하던 심장약이 다른 약으로 바뀌었던 기록이 발견됐어요.
재판정에서 모든 증거가 공개됐어요. 첫째 오빠의 변호사도 포기한 듯 보였죠. 증거가 너무 명백했으니까요. 검사는 첫째 오빠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어요. 존속살인 미수 특수감금 사기 횡령 등 죄목이 수십 개였죠. 피고인은 친어머니를 약물로 정신병자로 만들려 했고 재산을 갈취하려 했으며 심지어 살해까지 계획한 극악무도한 범죄자입니다. 첫째 오빠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어요. 모든 게 둘째와 엄마의 음모라고 주장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죠.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형량이 더 무거워질 분위기였어요. 피고인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도 저버린 페류나입니다.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2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자 법정이 술렁였어요. 첫째 오빠는 그제야 무너져 내렸죠. 수진도 공범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정신요양원 원장과 의사도 각각 징역 7년을 받았어요. 둘째 오빠는 자수와 협조를 참작받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엄마께 무릎 꿇고 사죄했죠.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둘째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이제 됐다. 너라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라. 그게 나한테 하는 진짜 사죄야. 재판이 끝나고 엄마는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약물이 모두 빠져나가자 예전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돌아오셨죠. 하지만 정신적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자식들에게 배신당한 충격이 너무 컸으니까요. 엄마는 모든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갈비집 터는 좋은 곳에 기부했고 나머지 부동산도 대부분 팔았어요. 그 돈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 어려운 아이들을 돕기로 하셨죠. 저한테는 아빠가 남긴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며 더는 주지 않으셨어요. 돈이 많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이제 가볍게 살고 싶어. 너도 욕심내지 말고 살아. 저는 일본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엄마 곁을 지키기로 했죠. 작은 아파트를 구해 엄마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이었어요. 어느 날 둘째 오빠가 찾아왔어요. 많이 수척해졌지만 눈빛은 맑아 보였어요. 작은 카페를 차려서 새 출발을 했다고 했죠.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받아 마셨어요. 용서하신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거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로부터 1년 후 첫째 오빠의 항소심이 있었어요. 형량을 줄여달라고 했지만 오히려 아빠 사망건까지 추가 수사가 진행되면서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늘어났어요. 첫째 오빠는 완전히 끝난 거였죠. 어느 봄날 엄마와 함께 아빠 산소에 갔어요. 엄마는 아빠 묘비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여보, 이제 다 끝났어요. 딸이 절 잘 지켜줬어요. 당신이 미리 준비해둔 덕분이에요. 저는 엄마 어깨를 안아드렸어요. 많은 걸 잃었지만 가장 중요한 걸 지켜냈어요. 바로 엄마와 저의 관계 그리고 진실이었죠. 돈보다 가족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고 배운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첫째 오빠 아내와 아이들이었어요. 아이들은 할머니를 보자 울면서 안겼어요. 엄마는 손자들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엄마의 마음이었을까요? 어머님 죄송해요. 그래도 아이들은 죄가 없잖아요. 가끔 할머니 뵙게 해주세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손자들은 아빠가 왜 없는지 묻지 않았어요. 아마 엄마가 설명했겠죠. 아이들이 떠난 후 엄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내 핏줄인데 애들까지 버릴 순 없지. 죄는 첫째가 짓고 벌은 온 가족이 받네. 시간이 흘러 엄마는 점점 평온을 되찾으셨어요.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고 이웃들과 수다도 떨고 가끔 둘째 오빠 카페에 가서 커피도 마셨어요. 저는 엄마를 모시고 여행도 다녔죠. 일본에도 함께 가서 제가 살던 곳을 구경시켜드렸어요.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갈비집을 다시 열고 싶다고 하지만 예전처럼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가게 하나만 해서 소소하게 하고 싶다고 하셨죠. 손님들이 내 갈비 맛을 그리워해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 이번엔 욕심 없이 그냥 즐기면서. 저는 엄마를 도와 작은 갈비집을 열었어요. 엄마 갈비집이라는 소박한 간판을 달았죠. 입소문이 나서 손님이 많이 왔지만 엄마는 하루에 정해진 양만 팔고 일찍 문을 닫으셨어요. 돈보다 행복이 중요하다면서요. 2년이 지난 어느 날 둘째 오빠가 결혼한다고 했어요. 카페에서 만난 착한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고. 엄마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셨어요. 결혼식장에서 엄마는 둘째 오빠를 축복해 주셨죠. 그리고 5년이 지났어요. 첫째 오빠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옥중에서 쓴 편지였는데 진심으로 참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엄마는 편지를 읽고 아무 말 없이 불에 태우셨어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않겠다는 의미였을까요? 현재 엄마는 80이 넘으셨지만 여전히 건강하세요. 작은 갈비집을 운영하며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계시죠. 저는 엄마 곁을 지키며 효도하고 있고요. 둘째 오빠도 가끔 가족과 함께 와서 엄마를 뵙고 갑니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믿고 의지하지만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가족에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엄마는 이제 편안해 보이세요. 비록 한 아들을 잃었지만 나머지 가족과 함께 새로운 행복을 찾으셨으니까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고 배웠지만 그래도 결국 진실이 승리했어요. 마지막으로 엄마가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은 한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다고, 그러니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고. 저도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정신요양원에서 함께 지냈던 한 할머니가 엄마를 찾아왔는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곳에 아직도 억울하게 갇혀있는 노인들이 많다고, 자신도 간신히 나왔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다고 했죠. 엄마와 저는 그분들을 돕기로 했어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에 신고도 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정신요양원에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비리가 숨어 있었어요. 전국적인 조직이었던 거예요. 언론이 다시 이 사건에 주목했고 수많은 피해자가 나타났어요. 엄마는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나섰죠. 나이가 들어서도 정의를 위해 싸우는 엄마의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어느 날 밤 엄마가 저를 불러 말씀하셨어요. 딸아, 이 일을 꼭 기록으로 남겨. 다른 사람들도 조심하게 말이야. 우리 같은 피해자가 더는 없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가족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노인학대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요. 부디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이 부모님을 더 자주 찾아뵙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요. 혹시 갑자기 요양원에 가셨다거나 연락이 안 된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